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오늘 자신의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SK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SK 주가는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만 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자,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돼 있고요. 지금 검찰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최근에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요.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위드마크의 가장 낮은 수치 적용했음에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음주 추정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추정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면허 정지 수준 0.03% 데이터가 나왔다. 이거는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넣는데 그 변수에 따라 값이 좀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서 0.03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이게 계산된 값 중에는 면허 취소 수준이 0.08%까지 나온 수치도 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요. 자, 이경민 변호사 오늘 나와 계신데요. 네. 경찰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 뜻일까요?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 김호중 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도 지금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다. 그 숫자는 일단 최소한으로 값을 뽑아봐도 이거는 큰일 날 수치가 나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로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할 때 지금 술자리가 어쨌든 세 번의 술자리가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언제 술을 마셨고 얼마의 술을 마셨는지를 아마 술자리 차수마다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적게 마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포인트로 계산을 해보아도 예. 위드마크 공식상 역산을 해봤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그 정도 수준 이상,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면허 취소 정도까지도 나왔지만 가장 유리하게 해도 이게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음주운전까지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를 했다. 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했을 때 가장 높게 세게 나온 것과 가장 약하게 나온 거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할 때는 가장 약한 걸 적용하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그만큼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인데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나중에 기소가 되면 재판에 가서 이게 다 어떤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과거에도 이런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했을 때 재판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적용이 안 된 케이스는 뭐 사실관계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술을 마셨던 그 뭐 차수라든지 아니면 술 양에 대해서 조금 진술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서 뭐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음주를 운전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수 있는데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조사를 했고 그리고 관련자들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어쨌든 진술을 추적을 해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촘촘하게 이제 조사를 했으면
지금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까지 지금 만약에 이 음주 수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서울경찰청장이 이 정도까지 오늘 설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건데 이 정도 나왔다 지금.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음주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 얘기도 꽤 많이 나왔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서 경찰이 좀 의심을 했잖아요. 지금 사고 전 자택에서 나와 뭐 비틀거리면서 차량 탑승할 때 그 걸음걸이 영상, 이게 뭐 CCTV에 좀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호중 씨 쪽에서는 평소에도 그렇게 걷는다. 약간 비틀 이런 거는 걷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설명이 있었는데 경찰이 뭔가 의심을 하면서 이걸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국가수예요. 국가수. 김호중 사고 직전과 평상시의 걸음은 다르다라고 국가수는 감정을 했습니다. 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국가수의 이 같은 판단, 이거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준다고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호인, 그 김호중 씨 변호인의 그 주장은 예. 비틀거리는 것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는 것이 사실상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평상시에도 저렇게 걸음을 걸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도 부인을 하는 취지구죠,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그 예. 국가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른바 법 보행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나온 뭐 과학 수사 기법 중 하나인데요. 법 보행 분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보폭도 다르고 예. 각도도 다르고 그 관절의 여러 가지 점을 이렇게 찍어서 공학적인 검사를 해보면 예. 사실상 얼굴이 틀려도 법 보행의 특징을 잡아서 동일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예. 그리고 증거 능력도 2016년도에 그 인정을 받았고요. 그 감정 그 결과 저 걸음걸이는 사실상 평상시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아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술 취해서 걷는 그런 걸음걸이였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국가수 이제 그 부분 감정 결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닌가. 그렇죠. 다르다. 네. 평상시하고는. 네, 그렇다 본다면 그 구속영장이 결정적으로 청구가 되고 발부되었던 것도 예. 그 당시 시점에서 0.03이랑 숫자가 아니고 저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했다고 하는 이 점이 예. 판사의 마음을 사실 소병에 이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예. 맞다. 저것은 술을 취해서 걷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이용임 변호사,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나왔던 모습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때도 약간 비틀하는 걸음걸이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서도 예. 이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호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때 송치될 때 그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이 김호중 씨의 모습을 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이 지켜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수사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도 이제 보니까 이제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걸음걸이에 그 뭐 휘청대는 그 모습이 만약에 이제 이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주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서 하나의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나의 건강 상태에 비춰봤을 때는 이 정도의 그 걸음걸이로는 이제 어쨌든 충분히 그게 이제 발현이 됐을 수 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송치될 때 그때 나오면서도 이런 정도로 이제 조금 정상적인 보행보다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걸 조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이제 걸음걸이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좀 추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걸음걸이가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던 건지 지금 방금 전에 이경희 변호사 설명하실 때 화면이 3가지 화면이 동시에 나갔잖아요. 가장 왼쪽에는 이게 사고가 벌어진 직후의 걸음걸이 그리고 경찰 이제 출석해서 뭔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서 법원에 가는 거죠. 저기 심사를 받으러 구속영장 그리고 맨 뒤에는 오른쪽에는 검찰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 모습인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무튼 전문가들은 뭔가 들여다봤는데 평소하고는 달랐다. 이런 감정을 했다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인 게 김호중 씨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인권위 얘기를 좀 꺼내놨잖아요. 뭔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다 끝나고 나왔을 때는 좀 공개된 상태에서 현관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좀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은 문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안 보이지? 좀만 뒤로요. 자, 지금 뭐 김호중 씨 측에서는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들어갈 때는 지하로 들어갔는데 왜 나올 때는 지하로 못 나오게 합니까? 이건데요.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이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인권 침해라고요?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요,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갑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이걸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 잡았다.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용학 교수님.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게 그게 비정상이고 현관으로 나온 게 이게 정상이다. 이거를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은 거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김호중 씨 그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예. 저것을 하나의 그 명분으로 삼아서 예. 인권이 침해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그 서울경찰청장의 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인권 침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안이고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마치 무슨 먹잇감을 지금 나와요. 지금 뭐 먹잇감 던져놓았다. 예, 먹잇감을 뭐 던진 것이다. 이것은 그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 공보 규칙상에 뭐 일정한 얼굴을 가려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일반적인 그 기준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이제 당일날 조사받는 당일날 강남경찰서가 지하실로 이렇게 유도한 것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그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6시간 동안 사실상 특이한 이런 모습을 보였죠. 안 나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빨리 그 집에 가기 원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6시간 동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얘기로 안 나간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 점도 일반 평균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그 나가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또 일반 공연석에는 또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말이 안 맞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뭐 제소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공보 규칙과 일반적인 평균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인권 침해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팬심에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소위 뭐 전략적 행태가 아니었던가 개인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호중 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습을 못 봤잖아요. 언론에 공개가 안 됐고. 그거는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한 거다. 즉 지나치게 배려한 거다. 그거를 서울경찰청에서는 귀가할 땐 바로 잡아서 현관으로 걸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라는 건데 지금 이영민 변호사. 인권위에 기속 제소를 할까요? 그럼 김호중 씨도 경찰청에서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인권위에 지금 제소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했다고는 합니까? 했다고는 하고 어쨌든 그게 정말로 이제 인권 위반이 있는지 인권 침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조사 입회를 많이 가는데 정문으로 다니거든요. 이 정문으로 갔다가 이제 나올 때도 정문으로 나오고 정말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퇴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좀 부끄럽고 그 조사를 받았다는 게 또 좀 심리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에 뭐 어쨌든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도 그때 당시 이제 기자들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뭐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자 했던 그런 이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강남경찰서에서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정문으로 퇴정을 하기를 이제 원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라서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인권의 침해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 사는 걸 아마도 취재진이 저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현관으로 나가라고 했는가?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버텼잖아요. 이게 예. 어쨌든 자기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정문으로 나가는 게 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버텼는데 예. 사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 한때는 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호송되는 모습까지도 전부 다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아무래도 조금 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하지만 김호중 씨가 뭔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인권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침해가 될 정도로 이 조사가 조금 좀 뭔가 과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제소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좀 뭐 희석이 돼서 예. 이제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이 수사가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전략이지 않나. 뭐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자, 김호중 씨 관련된 논란이 더 커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호중 씨 팬들의 반응이 있었다. 이런 시각이 분명 존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선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결국엔 만나죠. 달빛에 끌린 파도처럼 결국엔 당신이죠. 자, 뭐 노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방송에서는 이 노래를 뭐 사용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호중 씨 팬들과 관련된 내용 좀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 뭐 시청자 청원 게시판인데 요즘에 이 김호중 씨와 관련된 글이 참 많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팬들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올리는데 일단 게시판은 이렇대요.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한번 말하면 천재라는 거, 천재. 이런 천재인데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사회를 향한 선한 기부한 일, 이거 정상 참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팬들이 기부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참작해주세요라는 반응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온라인 공간상에는요, 뭐 이런 글도 올라 있대요.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과 김호중의 목소리는 철거가 안 된다. 최근에 뭐 김호중길 철거 논란 이건데 여기에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아니, 음주 운전 안 한 분 있나? 김호중 목소리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수사의 강도 또는 여론의 질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팬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건가요? 특히 음주운전 안 한 분 있나? 세상에 다 음주했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이용민 변호사. 네. 김호중 씨가 이제 천재적 재능이 있다. 그거와 팬들이 거액을 지금까지 기부했다. 정상 참작 해달라. 이거 정상 참작이 되는 사안입니까 이거? 이거는 뭐 전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건지 사실 정말 너무 의문이고 예. 이 사건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이 사건은 뭐 전치 몇 주의 상해에 그쳤지만 예. 만약에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은 잘못인 거고 재능은 재능인 겁니다. 이런 재능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 재능을 아끼고 더욱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처신을 자중을 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는 수사기관까지 조롱을 하면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 사고 이후에 벌어진 일이 더 커졌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보기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안 좋은 일에 선례를 남기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양형의 사유로서 삼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부를 많이 했다는 부분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의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고려할 요소는 정말로 반성을 하는지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고 피해 회복을 해줬는지 그다음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다짐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경혁 교수님.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팬심이 그 예. 이른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그 팬이 생각하는 이제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행태와 실제가 현실이 맞지가 않게 되니까 간극이 생기게 되니까 예. 인지 부조화의 그런 맥락을 메꾸는 방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게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 비교를 하는 이런 것이죠. 즉 바꾸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근대화 철학이 아주 소중한 만큼 예. 김호중 씨의 그 목소리도 거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일체의 다른 행위들 뭐 김천거리를 뭐 철거한다든가 예, 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의 역할에 비견될 정도로 예. 김호중 씨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그 입지적인 팬들의 위상은 그와 동일하다. 그러다 같다. 보니까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사실 어. 이 현실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그다음에 범인, 도피의 예. 교사범임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혐의가 5개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김호중 씨는 사실 그러한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범죄자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메꾸기 위한 일련의 심리적인 그 작업들이 이제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김천, 대구 좀 가까우니까 대구의 여러 가지 구미에 박정희 그 대통령의 생가라든가 그게 잘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지 부조화의 그런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동상 뭐 철거 그리고 김호중 길 철거 뭐 그걸 갖다 놓고 지금 뭐 철거되더라도 정신은 지켜야 된다, 철학은 지켜야 된다, 목소리는 지켜야 된다 이건가요 지금요?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김호중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구치소의 식단은 이게 왜 공개된 건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식단표가 있잖아요. 요일별로.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이 식단표 좀 자세히 나온 것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아침, 점심, 저녁부터 월, 화, 수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소고기, 미역국, 뭐 섞어찌개 이게 뭡니까? 화요일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보면 뭐 브라운 브레드, 새소 샐러드, 마늘 이게 뭐 별게 다 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식단 자체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공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요청을 하면 주는데 이게 뭐 쉽게 그렇게 구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돼서 김호중 씨가 이런 식단을 지금 적용받고 있고 먹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뭐 김호중은 이거보다 더 특식을 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뭐 보도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자 이른바 이제 김호중 식단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여론의 이제 반응의 일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각의 반응은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군대보다 잘 나온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 같네요. 그리고 나보다 잘 먹는다 지금 범죄자들이. 화려하다. 화려해. 특식은 살도 이거는 엄청난 비판인데 아무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약간 화가 난 듯한 반응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경민 변호사. 네. 보통 구치소 식단은 저 정도 나옵니까 원래? 일단은 뭐 영양소가 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제 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서 더 나아가서 재소자들끼리 사식도 먹기도 합니다. 사식? 예,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치킨이라든지. 본인이 사서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예. 그렇게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기만 이제 국한돼서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안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또 조금 더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밖에보다? 예. 영양소도 균형 잡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일각의 반응에서는 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는 게 맞냐 뭐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호중 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식당까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그다음에 뭐 독방에서 거주를 하는지 뭐 TV에서는 김호중 씨가 나오는 그런 뉴스를 또 볼 수가 있는지 뭐 하나하나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식단에 나와 있는 저 내용대로
보통의 일반 범죄자들도 같이 이제 저렇게 먹고 있고 뭐 사시까지도 같이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데 저게 요청을 하면 또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팬들이 요구를 했나요? 그러면? 근데 그거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다른 뭐 재소자들도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인권 침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예. 저렇게 뭐 먹는 부분도 하나의 인권이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좀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말로 김호중 씨의 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좀 팬이 맞는가 싶은 게 뭐 특식을 요구했다 이런 뭐 아직 알려진 뭐 확인되지는 보도를 않았지만. 통해서만 짧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요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팬인지 아니면 안티 팬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뭐 대응이지 않나 싶고 예. 그런 게 오히려 김호중 씨에 대한 인식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뭐 아까 가지 굴소스 볶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식단은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뭐 이래서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밥 먹는 것까지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일각에서는 뭐 저런 것까지 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고 오늘 또 많이 얘기가 되더군요. 자, 첫 번째 이슈 김호중 씨와 관련된 오늘 경찰 쪽에서 아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어떤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 좀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만. 선 대회장님도 항상 위기가 닥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화위복이다. 이것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패기라는 단어를 써왔죠. 이제 그 패기가 드러나서 결국은 어려운 일을 전화위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혼 소송에 긴급 회의를 연 SK입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이혼 소송이지만 지금 SK란 거대한 기업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SK그룹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최태원 회장도 참석을 했다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일단 사과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뭉팍하게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기업 경영과 관련 자꾸 얘기가 되잖아.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경윤 변호사. 자,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법원의 2심 법원의 판단,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어떤 점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혼 사건이지만 예. 조금 이 사건은 좀 다른 게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SK 전의 성경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0억이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 예, 그 얘기도 나왔고. 예, 그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이 재산이 어쨌든 SK 주식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뛸 수가 있었고 기업의 가치가 뛸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도 이 노 전 대통령과 어쨌든 노소영 관장의 이런 기여를 참작을 해서 재산 분할의 큰 덩어리로 SK 주식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이 판결에서는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SK에서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SK가 성장하는 데 관련이 없고 비자금이 유입된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랑 관련 없이 SK가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크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심력 끼쳐 죄송하다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상고심, 대법원에 가서 다투 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오늘 입장이 좀 나왔고요. 이용학 교수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죄송하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 소임을 다하겠다. 뭐 부정적인 안 가도록.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말이 이런 입장은 좀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오늘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SK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ESG 경영도 그 표방을 하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책무 그게 바로 S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법원의 입장은 사회적 책무뿐만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아주 구체적으로 위배를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그 기획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자금, 위자료도 2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노소영 관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 이제 엄청난 것이다. 예. 뭐 이러한 이제 법원의 그 입장인데 그 오늘 어쨌든 뭐 긴급 회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71년의 SK 역사를 다 부정을 하고 명예에 있어서 SK의 그 명예에 있어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사실상 정말 명예를 그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너 자체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더군다나 헌법적 가치에 맞는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유책 배우자로서 정말 10여 년 이상의 좀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는 뭐 그런 행동들이 다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 부분도 함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정한 그 사회적 책무로서의 앞으로의 SK 그 방향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민감한 사항, 숨겨야 사항 뭐 등등 때문에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한 엄격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먼저 내세웠던 뭐 이런 점도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지금 이 최종심까지 나오고 나서 뭐 일정한 의견 표명도 우리가 기대해 봄직합니다만 어쨌든 최종심은 그 법률심에 한한 것이고요. 지금 일정한 사실상의 그 관계는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반추해 보면 공개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아이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편지도 알려졌고 그럼 그것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그 필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공적인 인물로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망한 기업의 오너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점에서 조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좀 과감하게 있었던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형식은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개인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태원 회장도 SK 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파장이 이게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주죠. 이 노소영 관장 측 승소 2심전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변호인이 나온 반응이 좀 있는데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들어보죠. 뭐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최정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단박에 나왔던 반응, 그 당시 주가도 움직였잖아요. 단박에 나왔던 뭐 반응은 그렇다면 앞으로 SK 주식, 지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요. 노소영 관장 측의 어떤 설명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소영 관장 SK 계속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다면은 1억 3천, 1억이 아닙니다. 1조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이에요. 지금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1조 3천억 원의 그 재산 분할 금액
아, 그렇다면 향후에 그 금액이 확정돼서 받더라도 무슨 지분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뒤따랐거든요. 우호 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주식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또 대리인으로 나오잖아요. 노소영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아, 뭔가 선을 걷어요. 이건 개인 의견이지요, 그냥. 그리고요, 노소영 관장이 이제 언론에 이런 설명도 추가로 내놓습니다. 우호 지분 관련된 요 얘기, 이거는 본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럼 이 뜻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정리가 되면 얘기할 것이다.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용윤 변호사?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이 1조 3천억이라는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렇죠. 일단 마련한 부분.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자산으로 추정되는 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받을 거냐라고 예.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면은 지분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경영권에 있어서도 이제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특히나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뭐 이 15% 이하의 지분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방향에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뭐 우호 지분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영권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간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제 세 자녀가 SK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에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이제 예전과는 입장이 달라져서 이 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완전히 어떻게 뭐 경영권을 뭐 사수하겠다 이렇게 뭐 경영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완전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겠던 그 입장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앞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요,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 세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 SK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 자녀. 나중에 그 세 자녀에게 이루어질 승계까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게 좀 합리적인 구상일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 소송의 배경이 정말 무엇이겠느냐? 즉 최태원 회장에 대한 뭐 증오심이겠느냐? 아니면 돈을 더 챙기기 위한 것이냐?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이상. 멀리 보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 이후의 경영권 구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 이후면 이제 3세가 되는 건데. 3세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제 만약에 지금 이혼이 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예. 만약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동거인과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이게 있겠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이 지금 그 최태원 회장 그 3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의 구분을 일을 1대1대1로 받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상속 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1:1이니까 3이 되고. 3이라고 예. 이제 쉽게 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결혼을 그 동거인과 새롭게 하게 되면 예. 이 동거인에게 1.5의 지분이 생기겠죠. 부인이니까. 예. 그리고 현재 그 혼외자가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더 있으면 2.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동거인의 그 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식이. 예. 그래서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5가 되겠죠. 그럼 3.5대 3. 예, 3.5대 3으로 사실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소위 미리 실탄을 지금 준비해 놓기 위해서는 그럼 그 1조 3천억 원이란 그 돈이 향후에 경영권과 관련돼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우호 지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그 미묘한 지금 계산과 전략적 준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앞서가는 무섭지 보지만 아무튼 이게 워낙 막대한 금액이 얘기되고 있고 SK의 지분과 또 연관돼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제게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소송이 있어요. 지금요. 이 이혼 소송 말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노소영 관장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여기 이제 동거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김희영 관장인데 지난해 3월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1심 선고기일이 8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요. 30억 원. 이용임 변호사? 지금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결과는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나온 그 판결의 위자료가 충분히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쟁점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 행위를 언제 알게 됐는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애초에 이 우리의 혼인 관계가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에서 끝났다. 예.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지금 동거인을 만났기 때문에 동거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뭐 동거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2009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파탄난 부분에 대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김희영 이 동거인에게도 똑같이 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그 1심 선고를 할 때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하군요. 이게 또 후속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별도의 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이혼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낳고 있는데 300억 비자금 300억입니다. 이게 또 이거는 약간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그 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천억 비자금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도 4천억 원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고스란히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공시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공시자금을 조성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때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지금 이 2심 판결에 이게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자금, 비자금. 이게 유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됐고, 이거 설명 나오는데, 근데 이거 비자금이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지금 뭐가 환수라든가 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을 이미 한참 도과해버렸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다시 하려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요. 최 전 회장의 진술도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 전 대통령 다 사망했거든요. 고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심 재판부는 이게 이혼 소송이니까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가사 사건에 한정해서 이제 어떻게 그냥 그 돈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 전제로 해서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한 판단을 한 거지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 처벌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용혁 교수님, 이게 참 묘한 상황인 게 이 2심 판결 내용대로라면은 300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고 그게 기업으로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가치가 커졌고 이건데 그렇다면 이 비자금의 수혜를 딸인 노수영 관장이 사실상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재산 분할을 통해서. 이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묘한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법원에서도 일단은 사돈이 방패막이를 해서 SK가 성장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뿐만이 아니고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비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음과 뭐 관련된 어음을 증거로 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 비자금을 자백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불법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된 그 법규, 그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행위 시는 1991년도니까 한참 전이 10년 전이니까 소급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약에 그 입법적 결단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전두환 추징법처럼 특별법을 국회에서 따로 만들어서 소급도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추징도 가능한 별도의 법이 새롭게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그 300억은 그냥 뭐 이 상태로 애매하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성공한 정경유착의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설사 특별법이 마련된다 해도 지금 당사자가 고인이잖아요.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뭐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그 당사자가 마련한 재산이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때 마련된 그 돈이 유입이 된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징을 못할 건 아닌데,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또 입법에 이제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수사가 그만큼 진전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가지를 지금 이렇게 뻗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뭐라 할까요? 이걸 뒷말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좀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그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얘기를 했던 게 훈련을 하다 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근육이 다 높고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살인죄가 의도가 없었지만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그 중대장한테 실명 공개 살인죄 고발까지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훈련병 얼차려 뭐 군기 교육이라 훈련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얼차려 중에 쓰러졌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장과 부중대장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인데 이게 정치권으로 좀 넘어서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소개해드리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요. 얼차려 요 중대장이요. 지금 조사 대상자잖아요. 실명을 언급합니다. 군 당국에 촉구한다. 누구 대위를 조속히 검토해 피의자 전환하라.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용혁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혔다. 지금 뭐 이기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 당과 상의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소신으로 이것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법적인 처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달갑게 받겠다. 뭐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뭐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정치적인 표명이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여성과 남성의 뭐 이러한 또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되면 이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분명하게 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그 정치적 목적도 뭐 다분히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상 그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난 감수하겠다. 내 소신이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인 득실을 더 먼저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10수년 동안 밑에 깔려 있었던 남성과 여성의 갈등, 더군다나 정치 선거를 앞두고서 특정 정당에서는 남성 여성의 대립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군에 있어서의 훈련에 있어서의 문제, 또 규정 위반, 이것은 별도로 상당히 그 아주 휘발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지금 이긴채 의원이 뭐 저 이름을 공개한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이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발언에 앞서 지난주 언급한 12사단 박훈련병의 명복을 거듭 빌면서 12사단 을지부대 중대장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재차 촉구합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실명을 거론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상의 발언은 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헌화 대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경민 변호사, 이거 해당 중대장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일단은 뭐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뭐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했던 행동이라서 처벌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을 하셨던 게 내 소신에 따라서 밝혔다라고 했는데, 그 소신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이거를 밝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그다음에 침해되는 저 상대방의 이제 피의자의 이런 인권과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이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 형량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고, 그리고 지금은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실명을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마련을 해놓고 있거든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근거로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간다면, 이 중대장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본인은 뭐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그리고 법적인 뭐 책임 있으면 지겠다. 약간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히는데 이거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겠는데요.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군기훈련 얼차려를 시켰다고 지금 알려진 이 중대장. 여기서 참 얘기가 많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죠, 지금요? 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고발을 했대요? 살인 혐의로? 뭐 미필적 고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에 고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죄명의 차이가 아주 큰 부분인데, 살인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고의로 내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런 미필적인 의사가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쨌든 중대장이라는 지위에서 제대로 이제 그런 뭐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로 가게 되거든요.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는 정말 차이가 크고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저 고발인의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중대장으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에 이를 것을 뭐 미필적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중대장이 당시에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어쨌든 군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병사들도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사망한 그 훈련병을 봤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장은 또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과연 이제 살인에 이를 정도로 이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업무상 과실에 그친 예. 건지 이 부분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식 회장은 의혹 갈등 관련해서 많이 나오신 분인데 여기에 지금 뭐 고발을 해서 또 오늘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조사 대상이 된 이 중대장이 지금 부대 안에 없다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얼차려 중대장 수사 대상인데 영내 대기한이 귀향을 한 거다. 지금 뭐예요? 이게 좀 설명이 나오는데 약간 불안 증세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연가가 제출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귀향 당시에 동향 부사관이 동행했다. 심리 멘토 배정 후 상담받았다. 근데 좀 함께 조사 중인 부중대장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부대 숙소에 남아있다. 군 측 설명은 아직 입건 안 된 사항이라 연가 신청 금지를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받아줄 수밖에요. 약간 이런 취지인데 윤옥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상당히 될까요? 좀 특별한 사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예. 가해자의 지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휴가가 나가고 귀향을 하고 예. 또 부사관과 함께 가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2차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심리적인 좀 케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외관상으로서 보게 되면 너무 지금 가해자를 감싸는 이런 외관이 아니겠느냐. 물론 2차 사고 방지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예. 그 현장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예. 그 대위급이고요. 과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병사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좀 있긴 했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케어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현장 그 지휘관을 케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휴가까지 예.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적절치 저는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두 가지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가해자인데 어떻게 그냥 연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느냐고 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멘탈리티 측면에서 저 대위라고 하는 이런 지휘관이 또 이렇게 무슨 케어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그 군의 소위 말해서 지휘관들의 어쨌든 정신적인 상태, 뭐 이것이 이렇게 나약한 것이냐 등의 문제점도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저와 같은 조치는 병사들에게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병사들은 계속 뭐 지금 뭐 10일 남짓됐으니까 뭐 휴가 갈 수는 없겠죠. 그냥 영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가해자는 지금 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조금 적절치 않은 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교의 경우에 이렇게 무슨 뭐 귀향 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본 적은 전혀 없는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금을 한다든가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단은 긴급 체포부터 하고 이후에 보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전우조 내지는 심리 상담을 위해서 누군가를 붙여서 귀향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영희 변호사, 이것도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네요. 지금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뭐 말을 맞출 수도 있고 관련된 증거를 또 인멸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를 나타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직 뭐 입건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도 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은 사망을 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뭐 수류탄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군대 내에서 지금 영내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뭐 중대장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뭐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건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예. 빠르게 이제 어쨌든 뭐 가해자의 신병도 확보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한데 근데 입건까지도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 것 같고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군에서 조금 빠르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얘기가 많이 났네요. 지난주부터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 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
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자, 포항 앞바다에서 뭔가 가스전, 석유전 뭐 이런 게 지금 탐색이 됐다. 그래서 시추하겠다. 이거 발표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도 약간 유사한 모습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약간 이렇게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바로 들어갈 텐데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기내식 4끼에 6,200만 원이요? 이게 무슨 밥입니까? 그럼 이게 4끼를 먹었는데 뭐 4끼를 뭐 몇백 명이 모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밥값 치고는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요. 관련 영상도 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은 인도 출장 2일 전 결제한 공무 외국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내식 식비가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습니다.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입니까?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합니까?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지금 무슨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뭐 기내식 그런 뭐 영상까지 있었는데 이거 청와대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영상인데 저게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엄청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오늘 굉장히 좀 문제를 삼았죠. 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지금 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 계약서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여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기내식비 항목에 6,292만 원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 그때 이제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탑승 인원이 총 36입니다. 그럼 따져보면 4끼를 먹었다 그래요. 4끼를. 이 비용이. 그럼 1인당 따지면 한 끼에 44만 원입니다. 한 끼에. 근데요, 지금 항공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1등석 민간기잖아요. 1등석 민간기. 기내식비가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책정된다. 그럼 이 44만 원 나오는 이 계산은 뭐가 되는 건지.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36명이 4끼를 먹었는데 6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1인당 따져보니까 44만 원. 이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기 보면 6천여만 원의 식비를 그 탑승한 인원 숫자로 나누니까 1인당 44만 원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 영부인이 드신 음식하고 그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다.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거, 그거보다 좀 덜한 거 이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민항기처럼 1등석, 그다음에 이코노미석,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이 다 틀리듯이 저 안에도 보면은 같이 수용했던 뭐 우리 언론인들이나 일반 수용원들은 저보다 훨씬 못한 걸 먹었고, 그러면 도대체 결국은 1등석으로 된 그 영부인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행원들이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아니 근데 뭘 먹으면 6천만 원이 4끼에 나오는 겁니까? 저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오는 게 부분이 보면 고가의 와인을 먹었지 않았느냐. 아,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고가의 와인을 먹은 확인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가의 누가 와인을, 하시는 말씀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 저런 금액으로는 단순한 식사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없다. 이런 추측 저런 억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단 상황이기 제가 때문에. 이거는 억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모릅니다. 억측, 지금 그렇습니다. 뭔지를 굉장히 모르겠어요. 나오기 지금 저게. 때문에. 전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통 저런 우리 계획서를 내게 되면 나중에 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 내역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저 타지마할에 보면 고민정 의원이 저때 당시 수행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고민정 의원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고민정 의원이 같이 가고 그리고 같이 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뭔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뜨는데 보면 도종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을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수행으로 따라갔던 고민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영부인과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기내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좀 당당하게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하게 됐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저 영부인과 함께 타지마할 관광예교를 간 사람은 고민정 의원 하나뿐이거든요.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공무원 여비 규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장관 기준으로 출장 갔을 때 이제 식비가 하루에 136달러? 하루 기준이죠.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우리 돈은 한 18만 원, 20만 원 조금 안 돼요? 이거하고 비교해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충격도 있는 거고요. 정말 기내식 비용만 한 끼에 44만 원씩 들었을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저게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지금 내역을 지금. 그래서 저는 얘기인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전체 기내식 예산이 6,292만 원이다라고 하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문체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역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기내식 예산 6,292만 원 1인당 환산하니까 하루에 한 끼 44만 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대단히 선정적인 보도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좀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고가의 와인을 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억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측이 또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투성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백하게 문체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고발해서 수사까지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최소한 상식적이지 않고 다른 혈세 낭비라고 하는 정치 공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마 이 문제를 접근하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인도 측의 주요 초청 대상이 된 게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고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뭐 특별 수행원 자격 이렇게 해서 갔다고 좀 알려지잖아요. 도종환 전 장관의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걸 다 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6천여만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 봐야 된다. 근데 일단 나와 있는 알려진 거는 기내식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내놓은 설명인데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와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는가? 김철원 교수님.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저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상세한 내용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빨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외 출장 다녀오고 난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그 영수증 내역을 하나하나 다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실에서 아마 저 자료 요구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달라. 빨리 내라. 상세 내용 내놔라.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취재 경쟁처럼 의원실에서도 저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세부 내역을 봐야 아마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가 시시비비 논란이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뭐 다 지나간 건 하지만 처음부터 민항기를 이용했으면 아주 문제가 없으면 저런 것까지 문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실제로 과거에 그런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초청으로 유엔총 연설에 갔던 뭐 되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 역시 그때도 민항기를 이용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다면 이번에도 처음에는 아마 도종환 장관이 인도 방문일 때는 민항기가 예약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김정숙 여사가 추가되면서 이게 인도 정부의 요청이었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인도 정부가 초청을 했던 관계없이 김정숙 여사가 참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민항기에서 결국은 전용기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염두에 둔다면
애초에 민항기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를 아예 봉쇄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주말 동안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아니 6천만 원이요? 기내식 비용이요? 이거에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아직까지는 충분한 설명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식비가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일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성숙 여사에 대해서 특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 오늘 특검법안 발의하겠다고 회유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칭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고 그리고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탑승 인원이 자, 그러면서 본인이 특검법 발의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특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외유선 출장 사실하면 명백한 국정농단 그러면서 특검법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의사를 오늘 회견을 통해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도 막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여기 서일중 의원 설명 있잖아요. 아니 이게 특검 사안이 김정숙 특검 사안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특검하자고 그러면 경찰, 뭐 검찰, 경찰, 사법기관은 왜 있나?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뭐 법안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 안 왔고요.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땐 특검으로 가야 되겠지요.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좋으신 분이신데 이번 건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거는 굉장히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그래 김정숙 전 여사 정권 바뀌고 2년 동안 털었는데 나오는 거 없더라. 우리도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라. 꼭 더블로 가자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환 교수님, 오늘 이 특검 얘기 나오니까 근데 나오는 뭐 목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일단 검찰 쪽에 고발 통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더군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특검을 야당이 주장하는 경우는 봤어도 여당이 특검을 하자고 나서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검찰, 경찰을 다 사실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스스로 특검이 통과 가능성도 지금 낮습니다. 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스스로 여당 스스로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 특검이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앞서도 윤상현 의원이 왜 갑자기 특검을 내걸었을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결과는 좀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 전 그 지난주 워크숍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뭐 일심으로 가자, 일치단결하자라고 했지만 실제 현재의 모습은 이번 특검법 공방에서 보듯이 완전히 자중질환 그런 상태임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김치현 교수님,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지금 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합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일단 뭐 굉장히 좀 대략 난감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윤상현 의원이 아마 저걸 꺼낸 걸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작년 연말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관광이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스탠스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 각가지 우리 법안을 그 특검을 발의할 때 우리가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국민의힘처럼 그냥 빨리 지켜보자. 검찰의 수사를 재촉하는, 뭐 촉구하고, 촉구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윤상현 의원이 보면 이번 7월달 중반쯤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를 아마 나설 전당대회 계산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본인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들을 겨냥한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이 특검 법안 발의는 된다. 어쨌든 김정수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 특검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올리는 부분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천하람 아까 의원이 조금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만약에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고 김희경 여사까지도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김 우리 여사 특검을 얘기하니까 양특검 뭐 삼특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수 여사를 아마 나름대로 희생양을 삼아서 그러면 김정수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테니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어떤 저는 특검법 발의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당론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용 사무총장도 아니 이거 뭐 수사가 먼저인데 왜 약간 조금 부정적인 태도냐 뭐 사인을 좀 못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이거 연일 뭐 북한이 더 이상 안 보낸다고 했는데 이미 많이 왔어요. 뭐 이게 뭐 합하면 2차례 보냈는데 합하면 뭐 한 1000개가 되네요 대략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넘어가 보죠. 확성기에 꼬리를 내린 북한일까? 오물풍선?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쓰레기가 잔뜩 담긴 풍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성기 얘기를 꺼내놓는데 약간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관련 영상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런 이상한 거 영접해본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풀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입니다. 자, 북한 이제 오물 잔뜩 든 매달려 있는 이 풍선 보내고요. 2차례나 보냈고요. 우리 군당국 그리고 안보당국에서 이거 묵과 못한다. 강하게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어제 밤에 입장을 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지금 맨 밑에 걸 보세요. 위에 보면 뭐 김여정까지 등장해서 뭐 했는데 잠정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물 치우는 일 충분한 체험시켰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사실 요거 앞서서 우리 당국이 대북 확성기 이거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요거 시사했죠. 딱. 정기장 교수님. 확실히 이 확성기 재개 이게 이유구였을까요? 살포 중단한다고 나오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서 북한 당국이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체험이란 말도 상당히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우리한테 체험을 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분 축적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우리 그 남쪽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오물풍선을 얘기합니다만 북의 입장에서는 오물풍선 이전에 대북 전단을 또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에 상응하는 우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 충분한 체험을
시켜줬다. 예. 남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겠다. 이런 자위권 차원의 비례성에 입각한 대응이었다는 것을 명분을 잡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앞서서 김여정이 얘기한 거 보면 한참 더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금방 그렇죠? 끝났어요?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이것이 확성기 재개라는 예. 우리 당국의 입장이 발표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본인들의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수단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동을 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과거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요. 예. 대북 전단, 그다음에 오물풍선, 더 나아가서 대북 확성기 재개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남북 간의 강대강 조치로 넘어가면서 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어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 확성기 재개도 재개지만 예. 앞으로 전개될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예. 상당히 좀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전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확성기 얘기를 우리가 살짝 꺼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살포 중단. 오물어 치우면 힘든 거 알았지? 약간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서 그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확성기와 관련된 과거 모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담겨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는 거는 누구나 똑같았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통제를 받게 되니까 네. 또는 잠겨졌으니까 사병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했지만 남한에 와서 그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 들었더라고요. 노래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자, 지금은 철거됐고 중단된 상태지만 대북 확성기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이 확성기를 북한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저게 대북 확성기가 예. 철거되기 전까지 총 40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 고정식으로 한 게 24개. 그다음에 이제 차량 싣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거의 16개 정도 됐는데 예. 저게 아마 날씨가 좋은 날은 저게 한 30km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북쪽으로요? 그 소리가? 소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출력을 자랑하는 거죠, 저게. 근데 저기 보면 어쨌든 군사 분계선에 있는 우리 그 북한의 병사들도 젊은 병사들이 많고 예. 그다음 저기에 담겨 있는 노래들이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소녀시대 노래 굉장히 우리 북한의 최신 노래를 틀어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자본주의적 어떤 저쪽에서 볼 때 퇴폐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 병사들마저도 어깨를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최근에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김연자 씨 어떤 안모로 파티 이런 것들도 금지시켰거든요. 예. 저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저 소리를 매일 쩌렁쩌렁 듣게 된다면 30km씩 가니 그걸 듣게 된다면 막 흔들리게 되고 약간 북한 이 지배층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 이런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을 계기로 해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신대북 정책 또는 신통일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보여야 될 때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저 오물풍선 뿌리는 걸 중단이 됐거든요. 지금 뭔가 그게 두 개가 연관된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 대북 확성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북한의 약점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또는 신통일 정책 기본이 첫째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라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북한 민중을 계몽시키고 개화시켜서 신민중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북한 주민들이 계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확성기 재개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둘째는 대북 전단에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대북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는 쌀이라든가 북한이 굉장히 기한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이 한국의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내서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폐쇄된 곳에서 어쨌든 남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오물풍선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가다듬고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민간 단체죠. 탈북민 단체가 이제 북한으로 풍선 보내잖아요. 거기에 뭐 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USB, 그 휴대용 이 저장 장치인데 거기에 뭐 이명웅 씨 노래도 담고 뭐 드라마도 담고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그걸 보내면 북한이 반응을 보친데 그 사이에 지금 확성기를 우리 딱 언제는 틀 겁니다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또 보내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목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이거 식물 그 난을 말하는 건가? 난도 보이콧, 방도 보이콧. 방을 보이콧도 했다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면요. 일단 오늘 국회 본관 로비에서 조국 혁신당이 여기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대요. 당회의를. 근데 이게 사무실 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불만이 있다는 건데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방원 16만 명이 생겼습니다. 온 김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영상이 중요한 거 같아요. 엄청난 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근데 22대가 되면서 의석수가 달라졌으면 그에 그 비례하는 공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두 방 모두 화장실 앞에 원내대표실, 당대표실을 화장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하나? 그건 좀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조국 대표도 막 불만 표시했잖아요. 아니 뭐 원내대표 당대표실 앞에가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다. 이게 뭡니까? 화장실 앞 당대표실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 사무실 좀 이 세 홀을 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요. 219호가 있고 223, 224호예요. 그럼 223, 224는 나란히 있는데 19로 좀 떨어져 있어요. 뭔가 좀 걸어가서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그 사무실 분리됐다. 이거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보이콧을 한 다음에 대신에 오늘 로비에서 지금 회의를 열었다는 건데 김철웅 교수님? 아니 이제 사무처가 이제 배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공간 사정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보이콧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조국 대표가 보니까 일단 이번에 초선이 됐는데 사실 이게 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맡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국회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기본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고 지금 아까 영상에서 조국 대표가 그 이제 뒤에 보면 남자 화장실 보이는데 그 앞에 있고 사무실이 아마 223호인가 4호쯤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화장실인데 대충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왜냐하면 저 자리가 보니까 지금 정의당이 쓰는 회의실 공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층에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기본적인 자리를 다 정해져 1층이 아니고 2층이라 그러죠. 요즘 2층이라고 그럽니다. 2층인데 2층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양쪽 끝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받은 자리가 보니까 저기 아마 과거에 정의당에서 쓰던 그 자리를 다 물려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 저 안에서 보면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원래는 회의실을 조금 화장실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게 좋은 거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내기획실 이런 것들이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약간 생트집에 가까운데 저것은 그냥 국회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약간의 조금 해프닝이 아닌가. 본인이 아마 다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그 회의실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하루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무튼 방이 이거 뭡니까? 이거 앞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이거 왜 또 분리합니까? 연속해서 화장실이 아니라 사무실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떨어져 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로 오늘 로비에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난에 대해서도 약간 보이콧, 약간 거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오늘 설명이 좀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계사에서 얼굴 봤던 느낌이었어요.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이제 뵀는데 뭐 표정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나? 답 안 할래? 정기환 교수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축하난에 대해서 약간 보이콧, 거절하겠다, 뭐 돌려보낸다는 얘기고, 뭐 버린다는 얘기까지 해서 뭐 인증 사진을 올리고 막 했는데 오늘은 또 방 배정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가 있네요.
글쎄요, 뭐 아까 방배정 문제 입주 보이콧이죠. 본청 예. 입주 보이콧이. 입주 보이콧입니다. 예. 입주 보이콧인데 아마 의장 선거 새로운 신임 의장이 될 때까지는 이 보이콧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이 정해질 때까지. 저는 뭐 몰라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교섭단체 가 이냐 아니냐. 교섭단체 20석 이상이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완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러면 20석을 얻지 못하면 국회에서 굉장히 이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10명에서 19명일 때, 10명 이하일 때 방배정 평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어떤 여론을 공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남 문제와 관련해서 축하 난까지 이제 뭐 안 받겠다, 뭐 리본을 자르는 버리겠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리본을 자르는 물을 주는 뭐 그런 또 그거는 개혁신당이요. 개혁신당인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최소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입니다. 취임 2년 동안에 거부권을 14번을 행사했습니다. 자, 거부권을 14번을 국회를 향해서 행사할 거면 난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의미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치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어떤 항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수 야당입니다만 선명한 어떤 선명성을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고 대통령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과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낸 축하 난조차 이를테면 거부권과 대비하면서 상호 존중을 내팽개치면서 소속 정당의 선명성, 뭐 존재감 이걸 보여주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지 여기에 대한 여론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도 보이콧, 지금 배정받은 방도 보이콧,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